자, 이때까지 대부분 요 수업할 때 내가 첫 질문은 이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중에 뭐가 맞는지 혹은 둘 다 맞는지를 대답해 주시면 돼요. 뜨겁다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것이다,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 다다. 어떤 물체가 뜨겁다는 것은 온도가 높은 것이다, 1. 2. 열 에너지가 많은 것이다, 3. 둘 다다. 정답은 중등 과정에서는 3번이 맞아요. 근데 진짜로 정확하게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1번만 맞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은 1번이라고 알고 가자고요. 네, 이거 물어보는 중학교 문제는 없거든요.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따뜻한 정도예요. 얼마나 따뜻한지에 대해서 이거를 기준을 세우고 단위를 잡아서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온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는 뭐가 있죠?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섭씨 온도. 미국에서 쓰는 온도 혹시 아는 사람? 미국, 저기 사이판 이런 데 가면 이 온도 저기 쓰는데. 화씨. 네, 화씨 온도. 그리고 과학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절대 온도는 대학교 가거나 고등과정 과학할 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얘를 섭씨 온도라고 부르죠. 얘를 화씨 온도라고 하고, 얘를 절대 온도라고도 하고, 켈빈 온도라고도 하는데, 왜 얘는 섭씨고 얘는 화씨이게 아는 사람? 좀 생뚱맞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람 이름입니다. 섭씨 온도를 최초로 고안해서 발표하고 제안한 과학자의 이름은 셀시우스라는 과학자예요. 근데 우리는 동양에 살고 있잖아. 그럼 서양의 이런 문물들은 대부분 어떻게 동양으로 들어온다?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학문이라는 흐름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셀시우스라는 외래어를 뭐로 해야 된다? 한자로 써야 되죠. 한자로 쓰다 보니까 서비시우스가 된 거야. 비슷한 발음이 나는 한자어로 중국어 이름으로 한자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비시우스가 된 거야. 사람 이름. 그래서 맨 앞에 글자가 성씨니까 섭씨온도다. 왜 화씨인지 알겠죠? 화씨온도는 파렌하이트라는 과학자가 제안한 온도예요. 그래서 화이우러엘이 돼가지고 화씨가 되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온도 체계를 제안했다면 박씨온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섭씨온도는 물의 1기압 끓는 점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물이 끓는 점,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0도씨랑 100도씨를 결정해서 그 사이를 100구간으로 쪼갠 게 섭씨온도. 화씨온도는 기준이 조금 복잡해요.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의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파렌하이트의 주장이었어. 따뜻한 걸 묻는데 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럴듯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가장 평균 기온이 낮은 도시의 1900년 1월 평균 기온을 0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음물은 몇 도까지 내려갈까요? 그냥 얼음물 0도예요. 상태가 변하는 온도니까. 근데 그 얼음물에 소금이나 다른 물에 녹는 물질을 넣잖아요. 그러면 0도보다 좀 더 낮은 온도까지 내려갑니다. 얼음과 물과 염화암모늄을 섞어서 내려갈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영하 13도, 14도쯤 된다 그래. 그 온도를 기준으로 하나 더 잡고 사람의 평균 체온인 36.5도씨를 기준으로 잡고 이 세 개 단위의 기준을 똑같은 온도로 쪼갤 수 있는 온도 체계를 구하는 게 파렌하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할 때 아마 많이 배워요. 화씨 온도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화씨 온도 공식은 5분의 9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32라는 공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배워요. 아마 화씨 온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온도 체계를 알고 있을 건데 요거 말고 요 공식도 선생님은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공식을 조금 바꿔서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뭐냐면요. 요 공식은 화씨 온도는 5분의 9 가로 열고 섭씨 온도 더하기 40도 빼기 40도로 외우세요. 쌤, 같은 공식 더 복잡하게 하면 싫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똑같은 공식입니다. 가로 풀면 똑같게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만들면 섭씨 온도는 9분의 5 가로 열고 화씨 온도 더하기 40 빼기 40으로 나와요. 자, 이 공식을 보고 여러분들의 수학 센스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같아지는 온도는 몇 도게? 마이너스 40. 네,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마이너스 40도에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웨이드는 같아져요. 자, 이렇게 화씨 온도를 계산하면 섭씨 온도는 32 화씨 온도가 되고 100도씨는 212 화씨 온도가 돼서 사이 간격이 180 간격으로 쪼개집니다. 즉 1도의 폭이 화씨 온도가 좀 더 좁아요. 그리고 이 온도 체계 때문에 옛날에 한 아이돌이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바보 취급받은 적이 있어요. 브라질의 올림픽이었냐 월드컵이었냐 한 적이 있었죠. 항상 축구 경기 전에 뭐 하는지 알아요? 양팀 라인업을 발표하지? 양팀 라인업 발표하면서 주요 포지션하고 선수들 포지션 대충 알려주잖아. 그거 하고 나서 뭐 해요? 경기장 스케치를 가죠. 경기장 안에 선수들 들어오기 전에 카메라로 경기장 관중석까지 쫙 한번 보여주고 이 경기장은 어디에 있고 관중들은 얼마까지 들어올 수 있고 언제 지어졌고 어느 팀이 쓰고 있고 지금 현지 날씨가 어떻고 바람이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막 이야기해 주잖아. 그 장면에서 이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왔어요. 화면에. 현지에서 찍고 중계는 한국에서 했으니까. 그때 뭐였냐면 무한도전 멤버들이 그 전에 올림픽 때인가 중계팀에 같이 들어가서 객원 해설로 들어가서 막 물어보고 같이 응원하고 하는 게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SBS인가 진짜 아이돌들을 우리나라 경기에 그 객원 해설로 밀어넣어서 같이 응원도 시키고 모르는 거 물어도 보고 하게 만든다고 넣었어. 그리고 그날 이제 아나운서가 보통 그런 거 설명하잖아요. 현재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한마디 하고 싶었던
모 아이돌이 이거를 보고 한마디를 꺼내는 거야. 요거 못 봤어. 제대로. 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수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88도에서 축구할 수 있죠? 난 30도만 넘어도 더 엄청 덥던데요 하면서. 순간 해설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더워 보이죠, 숫자만 보면. 그지? 오늘보다 시원해요. 요 정도면 섭씨 온도로 바꾸면 27도가 28도 나와요. 오늘보다 날씨가 시원해. 무슨 소리다? 공차기 좋은 날씨다. 온도 체계의 조심, 단위의 조심은 그래서 진짜 조심해요. 과학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들 답 써내고 할 때 한 번씩 잔소리 하다가 단위 어땠냐고. 맞지? 단위가 바뀌면 값이 바뀌죠? 알겠어요? 자, 세 번째, 절대온도는 화학 공부를 1학년 과정을 조금 본 사람들은 알게 되는데 섭씨온도 더하기 273을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샤를 법칙이라고 있죠. 들어본 사람 손? 중1들은 다 들어야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아직 안 배웠나? 보통 1학기 때 배울 텐데. 보일 법칙, 샤를 법칙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의 부피가 커진다. 부피가 커지는데 0도씨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씩 증가한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를 법칙이죠. 그 샤를 법칙을 섭씨온도 그레이드로 공식을 적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T는 0도씨의 1 플러스 273분의 T도씨가 돼가지고 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근데 이 샤를 법칙 공식을 절대온도 단위로 바꿔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V 켈빈 분의 절대 온도는 273분의 273 켈빈에서의 부피가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프가 정확하게 0도에서 정비례하는 그래프로 바뀌어요. 가로축의 온도, 가로축의 부피.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기체의 부피가 1.5배 하고 싶다. 기체의 부피를 1.5배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절대 온도를 1.5배로 늘리면 돼요. 그럼 부피가 1.5배로 늘어나. 똑같이 비례해서. 이런 경우 1.5배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부피를 어떤 온도에 대한 부피를 0도씨 부피로 바꾸고 0도씨 부피를 다시 1.5 원래 부피의 1.5배한 부피로 바꾸는 온도를 해야 돼. 그럼 계산을 왔다 갔다 두 번 해야 돼. 근데 얘는 그냥 곱하면 끝나요. 훨씬 간단해진다는 거지. 단지 우리가 켈빈 온도를 일상에서 사용을 잘 안 할 뿐이에요. 하지만 편한 이유는 하나 더. 273 켈빈에서 373 켈빈까지 온도 단위는 똑같이 100도 단위. 즉 온도 1도의 폭은 섭씨 온도랑 켈빈 온도나 똑같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는 열에너지 열량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할 때 중요한 거는 1도라는 크기의 폭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몇 도냐고. 그런 점에서 원래는 켈빈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온도의 폭만 구하기 때문에 섭씨 온도로 계산해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온도만 간단하게 배워서 오늘 테스트가 좀 길고 앞에 질문이 길어가지고 그러면 요거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15분쯤 좀 짧게 쉴게요. 그럼 이 양을 말해 15분에 바로 열이 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열은 뭐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단계는, 그러니까 뜨거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온도, 그 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뜨거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물질, 특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기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고체가 됐든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체는 좀 많이 운동하고 있겠죠. 액체나 고체는 그렇게 자유롭게 운동하지 못해도 적어도 제자리에서 진동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진동하고 있는 이것도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입자들이 운동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랑 그 입자들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 이 둘의 총 합계가 되는 것을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뭐다? 우리가 가열을 하면, 열 에너지를 가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즉 내부 에너지가 커진 거예요. 뜨거운 물체는 내부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온도라고 부르는 것에 입자적 관점에서 보면 입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할까요? 칠판에 이렇게 손대면 시원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선생님 팔을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이 더 활발하고 칠판을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이 더 둔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열을 뺏기고 있는 거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열이라는 건 항상 뭐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게 열이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어떻게 이동하느냐? 전도. 전도라는 것은 주로 고체에서 이동하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들이 어떻게 규칙적이고 매우 가깝게 다닥다닥 붙어서 이루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열 에너지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열을 받은 입자는 그때부터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맞죠? 아까보다 막 활발한 운동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을 시작하면 역 전자랑 뭐 할까요? 부딪히겠지. 그러면 그 부딪히는 힘 때문에 역 분자도 막 활발하게 운동을 하겠죠. 그치? 부딪혀서 얘까지 막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되는 게 전도예요. 고체들은 자기 자리에서 위치를 바꾸지를 못하니까 이런 형태로 충돌이라는 형태로 열을 전달합니다. 그럼 열 전달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상대적으로 느린 편에 속합니다. 대신에 자, 이 충돌의 이야기 때문에 전달은 느리지만 큰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유전자라는 게 있잖아. 입자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물체 속에 전자가 있을 경우 특히 이 전자들이 금속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있으면 충돌 되는데 자유전자가 그 충돌을 더 빨리 전달해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유전자가 있는 금속이 전달을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냄비랑 프라이팬 밑바닥 뭐로 돼 있어? 금속으로 돼 있죠. 손잡이는? 금속 아닌. 금속 아닌 것도 있고 금속으로 돼 있더라도 손잡이랑 프라이팬이 연결되는데 손잡이랑 냄비가 연결되는 부분에 되게 조금만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열 전달은 상대적으로 덜해지겠지. 이런 것들이 전도입니다. 자, 두 번째. 대류. 대류라는 거는 액체나 기체에서 이동하는데, 자, 이런 냄비에 물을 담아놓고 밑에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열을 받아서 따뜻해진 물질은 부피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부피가 늘어나면 부력이 커져요.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뜨거워진 물질을 이렇게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질들은 밀도가 크니까 이렇게 가라앉는다. 가라앉으면 다시 열을 받아서 솟구쳐 오르겠죠. 이렇게 빙빙 돌면서 열을 전달하는. 얘네들은 뭐다? 부력에 의해서 입자가 직접 이동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은 어디 설치하는 게 가장 시원하다? 천정에 붙이는 거죠. 왜? 창문기 밑으로 가라앉아. 난로는 원래 어디 설치해야 돼요? 바닥에. 그래야 따뜻한 공기가 위로 솟아 오르겠지. 이래서 공기가 순환하면서 빨리빨리 열 전달하는 게 대류. 자, 세 번째. 복사. 복사라는 것은 열 에너지를 포함한 빛의 형태로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통한 에너지 전달은 매질이 필요 없어. 매질이 필요 없다는 건 무슨 소리다? 진공에서도 열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공을 통해서도 열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복사입니다. 우리 땡볕에 있는 거랑 그늘에 있는 거랑 어디가 더 시원해요? 그늘이 시원하지. 왜? 태양 에너지가 지구까지 오는 가장 주 전달 방법은 사실 이거밖에 없죠. 복사 에너지. 난로 같은 거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그 앞에 이렇게 손 쬐고 있으면 따뜻하잖아. 앞으로 쬐고 있으면 등보다는 요 손이나 요 앞쪽이 따뜻하죠. 왜? 복사열이 전달되니까. 여러분들 한참 코로나 심할 때 체온은 어떻게 됐죠? 온도계 이마에 갖다 대고 뭔가 삑 찍으면 온도 몇 도 나왔잖아. 그게 뭐냐면 지금도 여기 우리 피부에서 표면에서 우리 피부 온도에 맞는 피부 온도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적외선이라는 빛이 방출되고 있어요. 우리는 못 보는 빛이긴 합니다. 근데 그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온도마다 달라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길어집니다. 이걸 복사에너지라고 해요. 그거 가지고 온도를 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지바른 곳과 응달의 온도 차이가 나요. 모닥불을 쬐고 있으면 따뜻한 거. 그리고 광열기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선풍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에 코일 들어있어서 딱 키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이게 밍 하고 있으면 그 앞에만 따뜻한 거 있죠. 그게 이제 복사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얘네들의 특징은 뭐다? 전도하고 정반대가 돼요. 전달 속도는 빠르나 에너지 전달 효율이 적죠. 쌤! 지금 지구 연락 오는데 적다니요.
태양의 에너지가 무지막지한 겁니다. 너무 크게 에너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조그마한 에너지만으로도 우리 너무. 그러면 네 번째, 단열. 단열이란 무슨 뜻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특히 수학이나 과학 공부를 하려면 한자어 공부 잘하면 좋아요. 단열이란 열의 이동을 뭐 하겠다? 차단하는. 그래서 단열. 오늘 이걸 할 줄 알았으면, 오늘 이거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안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집에 보온 텀블러 있죠? 보온병. 다들 집에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 보온병의 기본적인 특징을 생각해보면 단열이 확실하게 설명이 됩니다. 일단 보온병의 특징. 껍데기에 비해 안에 물 들어가는 공간이 좁죠. 껍데기 보면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 물 얼마 안 들어가잖아. 그건 뭐냐면 안쪽과 바깥쪽 이렇게 이중벽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중벽 구조를 하면 뭐 어떤 장점이 있다? 전도를 방해한다. 봐봐. 여기에 물질이 채워져 있으면 여기서 열 에너지가 직접 나가겠죠. 맞지? 근데 여기가 어떻게 돼 있다? 지금 비어 있으니까 여기 에너지는 이렇게 돌아나가요. 그러면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겠죠. 두 번째, 이래놓고 요 안쪽 공간을 진공으로 만들어놔. 공기를 다 빼버려, 만들 때. 그러면 뭐를 막는다? 진공은 대륙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공기라도 들어있으면 공기 순환이 하면서 열 전달을 도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조차도 막았어. 마지막 세 번째, 보온병 뚜껑을 열어서 안쪽을 보면 요 안쪽 내벽에 은도금이 있어요. 마치 거울처럼 반짝반짝하게 도금을 해놔. 맞지? 왜? 얘는 뭐를 방해한다? 복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보온병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하루 종일 따뜻하죠. 찬물을 넣어 나오면 나름 하루 종일 시원합니다. 왜? 단열이라는 건 밖에서 열이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요. 이런 유리창도 자세히 보면 이거 이중유리예요. 근데 이런 이중유리보다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 유리창 보면 전부 다 유리창이 두 겹으로 되겠지. 왜 두 겹일까요? 한 겹인 유리창보다 두 겹으로 해야 열 전달이 덜 되겠죠. 그렇게 열 전달이 덜 돼야 겨울철 방을 따뜻하게 해놓으면은 한참 동안 따뜻함이 유지가 되고, 여름철에 에어컨 돌려서 방을 시원하게 해놓으면은 한참 동안 그 시원함이 유지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겨울철 패딩. 자, 그럼 패딩에도 이런 단열이 있느냐? 있습니다. 패딩을 딱 떠올려보세요. 자, 옷장에 지금 하나씩 걸려있을 거 아니야, 집에 가면. 자, 일단 패딩의 특징. 빵빵하게 부풀어 있지. 그래서 우리 살갗이 닿는 부분과 밖에 공기가 닿는 부분이 천이 떨어져 있죠. 이중력 구조네. 맞지? 그 다음에 패딩은 안을 진공으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놨게? 네, 솜털을 가는 거예요. 거위털이나 오리털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합성 마이크로파이버 같은 털을 채워넣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공기가 순환하는 걸 방해할 수 있죠. 솜털들이. 세 번째, 일부 브랜드 나름 고급 라인업에 종종 있던데 모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패딩 등짝에 알루미늄 홀 붙어 있는 거 있죠. 맞지? 본 적 있지? 딱 등판 있는데 이렇게 역사다리 꼴로. 근데 그거 입고 나면 등판에 반짝이 없어.
그, 이게 조금 더 개념해야 될 부분이 남은 건데, 왜 거기에 그 음판, 그,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 붙여놨을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체온이 36도잖아. 그게 지금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거울을 붙여놓으면, 방출되는 빛이 그대로 튕겨서 등으로 돌아오겠죠. 그게 따뜻함을 만드는, 패딩에 뭔가 열이 나는 건 아니잖아. 맞죠?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열이동을 통해서 열평형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붙여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온을 이루는 물체는 입자운동이 엄청 활발하겠죠. 맞지? 저온을 이루는 물체의 입자운동은 상대적으로 둔하겠지.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된다? 충돌이 되었든 입자 간의 인력이 되었든 얘가 얘를 집어흔드는 일을 하게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일이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인 걸 배웠잖아요. 이렇게 전달하는 이 일이 바로 열입니다. 이렇게 열 에너지를 전달하면 고온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할 거고, 맞지? 에너지를 줬으니까. 저온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언제까지? 고온의 온도가 낮아지고 저온의 온도가 올라가고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고 이 같아지는 시점을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요 온도를 계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량 Q. 열량은 단위를 우리 기본 단위는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열량이라는 것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말 그대로 열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하고, 킬로칼로리 단위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1킬로칼로리라는 열량은 물 1kg을 1도씩 상승시킬 수 있는 열량을 1kcal로 정한 거예요. 사실은 물이 기준인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념. 비열. 소문자 C로 적고요. 단위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적을게요. 단위는. 비열이란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상승시키는 열량을 말하는데, 자, 물질마다 온도가 변하는 정도는 다르잖아. 그래서 그 물질 1kg을 1도 올리는데 얼마만큼 필요하느냐가 비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 1kg당 1도씨 상승이 기준이잖아. 맞지? 자, 비례식을 분수로 표현할 때 기준값은 분모다, 분자다. 기준값을 분수로 표현할 때 분모로 가야 돼요, 분자로 가야 돼요? 기준이. 분모로 가야지, 기준값이. 자, 피자 한 판이 8조각인데 그 중에 내가 3조각을 먹었어요. 그럼 몇 분의 몇인데? 8분의 3. 그래. 8조각 기준에서 그 중에 3조각이잖아. 그럼 8분의 3이잖아. 항상 기준은 분모예요. 그러면 1kg당 1도 올리는 대잖아.
그럼 분모에 뭐가 가야 된다? 질량분의 1이 가야 되죠? 맞지? 그리고 온도 변화시키는 것, 온도 변화당 가야 되지? 여기에 곱해지는 열량이 비열이다 되는 거죠. 원래 공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공식을 그대로 단위로 가면 돼요. 그럼 분자에는 얘가 분자죠. 요거 두 개 분모고. 맞지? 열량 단위.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분모.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가 다 분모라고 가로를 쳐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씨이며 이게 최대값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 중에 비열이 가장 큰 게 물이에요. 즉 물의 온도가 가장 안 변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70% 가까이가 물이에요. 온도가 많이 변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러고 그럼 우리는 이 공식을 좀 쉽게 외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선생님은 늘 강조하지만 분모를 싫어합니다. 분수 싫어해요. 분수 계산하다가 틀리는 애들 워낙 많이 봐서 싫어해서. 그럼 분모를 뭐 하자? 없애면 되겠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Q는 CM 델타 T가 되겠죠? 암기 팁.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밥의 Q는 C암 딱 해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질량 반 킬로그램. 우리가 가열하는 물질의 질량을 의미하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니까. 그리고 온도 변화. 델타 T. 자, 요거 중요한데, 요 델타라는 개념 있잖아요. 원래 델타라는 개념은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는 게 델타의 개념이에요. 변화량의 개념이라고. 운동할 때도 살짝 언급이 됐었죠. 그런데 온도에다 적용을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의 온도를 빼면 숫자가 플러스가 나오면 온도가 올라간 거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온도가 내려간 거다. 그치? 그래서 원래는 델타의 부호로 열의 이동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 공식 계속 복잡해지다 보면 더하기 빼기 실수 나와서 틀릴 위험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온도 변화 개념 자체를 절대값이라고 생각하고 두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뜨거운 물체가 잃은 총 열량 그리고 그 열량이 사용된 차가운 물체가 얻어가는 총 열량 양쪽의 열량이 어때야 된다? 같다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써서 결국은 고온에서 저온을 뺀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적게 나옵니다. 알겠죠? 참고로 우리 책에는 열용량이라고 해서 대문자씨의 개념도 있어요. 열용량이라는 것은 자 물체를 1도씩 상승시키는 열량을 말하는데 비열하고 뭐가 다르죠? 자세히 한번 봐봐. 뭐가 빠졌지? 질량이 빠졌죠.
그러면 얘는 열용량의 공식은 1도 변화시키는 열량이잖아. 맞지? 그러면 1도 변화시키는 C암 탑 맞죠? 그러면 탑 날라가니까 뭐 곱하기 뭐가 된다? 비열 곱하기 질량. 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인가 6학년 교과서에 안개상자 실험이라 해가지고 해류풍이 부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있어요. 낮에는 햇빛이 비추니까 어디가 더 뜨거워진다? 땅이 빨리 뜨거워지고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바람이 바다에서 땅으로 불고, 밤이 되면 땅은 빨리 식는데 바다는 빨리 안 식으니까 상대적으로 땅이 더 온도가 차가워져서 바람이 땅에서 바다로 불어가게 된다라는 그 실험하는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물질의 성질에 대한 설명만 합니다. 모래는 빨리 온도가 쉽게 변하고 물은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비열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처럼 더울 때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나가보면 느낄 수 있어. 모래를 맨발로 밟으면 뜨겁거든? 근데 모래를 조금 걷어내고 밟잖아. 안 뜨거워. 즉 뭐다? 실제 해수욕장의 모래는 데펴지는 폭이 표면 조금밖에 안 데펴지고 있다. 왜? 빛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대신에 바닷물은 어때요? 물론 부산의 바닷물은 별로 안 깨끗해가지고 조금만 들어가도 뿌얘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물 깨끗한 곳 생각하면 한 5m, 10m까지 빛이 쭉 들어가고 있지. 그럼 햇볕이 데펴야 되는 바닷물은 5m, 10m, 20m만큼을 다 데펴야 됩니다. 맞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물의 비열이 모래의 비열보다 월등히 커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햇볕을 받아도 많이 안 뜨거워지고 대신에 한밤중이 돼도 많이 안 차가워져요. 대신에 땅은, 모래는 그 온도 변화폭이 크다라는 거죠. 알겠지? 자, 요 공식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타입이 총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단계 설명을 할게요. 자, 1단계. Q는 Cm 델타 T 혹은 Cm T 고 빼기 T 저온의 방정식 문제. 문제에 열량이 주어지고 비열이 주어지고 질량이 주어지고 온도 변화가 주어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지수로 처리되었을 때 그 미지수의 값을 찾는 거. 단순한 1차 방정식 문제예요. 그러면 되게 쉽게 풀죠. 뭐 이런 거야. 20도씨 물 5kg에 15kcal를 가하면 몇 도가 되게?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느냐? 요게 Q도 표시해야 돼요, 문제. 요거 M이죠. 맞지? 이게 지금 저온 온도고 우리가 찾는 얘가 고온 온도도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물이니까 뭐다? 비열은 1인 거야. 해놓고 방정식 세우면 풀 수 있겠죠. 맞지? 자, 레벨 2. Q는 Cm 델타 T에서 비례 반비례 관계를 묻는 거예요. 열량과 비열, 열량과 질량, 열량과 온도 변화. 3개 중에 2개가 일정할 때 얘가 바뀔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관계에서 이렇게 등호 건너편에 있는 관계는 비례 관계가 되는데 요렇게 같은 쪽에 있는 녀석들끼리는 무슨 관계가 된다?
반비례. 가장 대표적으로 질량과 온도 변화,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가 원리인 거. 이런 거야. 똑같은 열을 두 냄비에 가해요. 근데 질량비가 1대 3이야. 그럼 온도 변화비는 몇 대 몇일 거다? 3대 1이겠지. 맞지? 같은 열을 같은 물질에 가하는데 질량이 3대 1이면 온도 변화는 1대 3이 되는 거야. 반비례가 원리니까. 됐죠? 자, 레벨 3. 이제 어려워집니다. 열평형 문제가 나와. 열평형 문제. 뭐냐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온도가 몇 도인지 찾는 문제. 아니면 두 물질의 온도가 열평형이 되었을 때 물질의 비열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열평형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열평형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은 여기 고온의 물질 온도가 나오겠죠? 여기 저온의 온도가 나올 거고 평형 온도가 나오겠지. 뜨거운 거를 1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뜨거운 물체가 잃어버린 열량이죠. 맞지? 얘가 뭐랑 같다? 요 부분 중요합니다. 얘는 뜨거운 고온에서 평형 온도를 빼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 차이를 재는 거니까 평형 온도에서 저온을 빼는 거예요. 아까 절대값이라서 무조건 높은 데서 낮은 데 빼라 그랬어. 요 문제인데 요런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와요. 끓는 물에서 금속 X를 꺼내서 20도씨 찬물에 넣음이 25도씨가 되었다. 근데 X는 50g이고 물은 200g이다. X의 비열은 요런 문제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똑같아요. 아까 뭐 해라? 평형 온도를 구하라 그랬지. 평형 그래프 그리고 출발합니다. 자, 끓는 물에서 X를 꺼냈잖아. 맞죠? 그럼 X는 몇 도에서 출발한다? 100도에서 출발한다. 물은 몇 도에서 출발한다? 20도에서 출발하겠죠? 열평형이 몇 도에서 됐다? 25도에서 된 거지. 그러면 금속 X의 비율 그냥 X로 놓을게요. 곱하기. 여기서 열평형일 때는 이것만 맞춰주면 돼요. 50g, 200g이잖아. 그러면 둘 다 킬로그램 아니라도 상관없어. 여기서는 그램이고 그램이면 돼요.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이면 돼. 단위만 맞춰주면 돼요. 알겠지? 50g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 변화 얼마야? 75도네? 얘는 물이니까 1 곱하기 물 질량 얼마? 200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 몇 도? 5도만큼 변했네요. 맞지? 그러면 나눕시다. 4 맞죠? 5 나누면 15 X는 15분의 4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구했느냐? 얘네들은
사실 좀 꼼수가 있어요. 없으면은 내가 이렇게 암산이 안 되겠죠. 내가 뭐 아인슈타인이나 폰 노이만급의 초천재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잠재니까. 다 물이었죠. 그지? 다 물이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C 곱하기 M1 곱하기 델타 T1이 C 곱하기 M2 곱하기 델타 T2가 되잖아. 맞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양쪽에 비열이 똑같으니 약분해야 되죠. 같은 물질이니까. 둘 다 물이니까. 그럼 뭐가 된다? M2분의 M1은 델타 T1분의 델타 T2가 되죠. 질량비랑 온도 변화 비가 반비례나.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잘 봐봐. 30도랑 50도인데 질량이 몇 대 몇이다? 2대 3이죠. 그지? 그럼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된다? 3대 2로 나뉘면 여기가 몇 도래? 40도. 그지? 자, 얘는 30도랑 80도야. 질량비가 몇 대면? 4대 1이에요. 그럼 온도 변화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4가 되면 되죠. 그럼 여기 몇 도다? 40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필기합시다. 카메라 쪽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팽창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이해하자면 이렇게 돼요. 물체에 열이 가해지잖아? 열이 가해지면 온도가 변화하고, 그지? 온도가 변하면 운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입자 운동의 변화로 인해서 뭐가 변화하냐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바뀝니다. 왜 거리가 바뀌냐면 우리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딱 두 개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얘네 둘 사이에 인력으로 나타나는 거는 전기력과 만율력이죠. 맞지? 서로 끌어당겨지는 것과. 그리고 서로 멀어질 수 있는 청력 효과는 전기력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운동이 청력 효과에 가깝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야, 봐봐. 얘네들이 운동을 하는데 만율력보다 전기력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입자들이 너무 가까이 붙잖아. 그러면은 청력의 전기력이 훨씬 크게 작용해요. 왜?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겹치거든. 그러면 그리고 핵과 핵도 너무 가까워진다. 그래서 반발력이 엄청 커져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그 대신에 멀리 떨어지면 청력도 약해지지만 인력 또한 같이 약해지죠. 그러면 운동이 막 활발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게 물질 입장에서 편하다? 가까이 붙는 게 편하다? 멀리 떨어지는 게 편하다? 떨어지는 게 편하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돼요. 학교 체육 시간 생각해봐요.
맨 처음에 운동장 한 바퀴 뛰고 와가지고 반장이 딱 줄 세워놓으면 체육 선생님 나와가지고 쭉 돌아보면서 인원 체크하죠. 인원 체크할 때는 딱 가만히 서 있잖아. 운동 많이 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모여요? 반팔 간격이나 좁은 간격으로 따다닥 모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 맨손 체조 하잖아요. 맨손 체조 할 때 어떻게 간격 띄워요? 양팔 간격으로 딱 띄우지, 앞뒤로. 왜? 양팔 간격으로 안 띄우고 맨손 체조하면 어떻게 돼? 하나, 둘, 막 옆에 애들하고 막 주먹 다짐이 저절로 일어나죠. 와, 부딪히잖아. 불편하죠, 그게 당연히. 그래서 맨손 체조하려면 맨손 체조하는 운동에 필요한 만큼 뛰어야 됩니다. 물질도 똑같아요. 막 움직이면서 부딪히면 지네들이 싫어서 안 부딪힐 만큼 떨어진다니까. 그렇게 돼서 거리가 변하고 이 거리의 변화가 당연히 길이, 넓이, 부피를 변화시킵니다. 길이가 변하겠죠. 철사 같은 경우. 판때기면 넓이가 변하겠죠. 덩어리면 부피가 변하겠죠. 왜? 입자가 더 멀어지니까. 우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입자랑 거리의 변화가 인력의 변화로 와서 상태 변화도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열팽창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떤 특징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팽창할까요? 기체가 많이 팽창하겠죠. 왜? 기체라는 물질의 상태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없다고 치거든요. 원래 없는 건 아닌데 없다고 친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많이 팽창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기체의 열팽창은 인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그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이런 열팽창을 가리켜 오늘 아까 배운 뭔가의 법칙. 무슨 법칙? 열팽창, 기체의 열팽창은 그래서 우리는 샤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종류랑 상관없이 똑같이 팽창하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야? 그 말은 고체나 액체의 열팽창은 입자 간 인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질마다 팽창하는 정도의 뭐가 생긴다? 차이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맞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변화가 생긴다. 요게 우리가 말하는 열팽창의 기본 내용. 지금 열팽창 페이지를 보고 있다가 한 바닥을 넘겨보시면 고체의 열팽창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철로, 전선, 전깃줄, 가스관. 마침 우리 옆은 바로 뒤에는 기차가 다니죠. 바로 여기 역도 있고 기차가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차 다니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들리고 그러죠. 여름이 시끄럽까 겨울이 시끄럽게? 퀴즈. 여름이 시끄러울 것 같아? 겨울이 시끄러울 것 같아? 겨울이 더 시끄러워. 왜냐 봐봐. 이게 철로를 여름에 닿을랑 말랑할 정도까지만 붙여놓습니다.
그럼 겨울이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추워지니까 간격이 멀어집니다. 그 간격 떠 있는 곳에 쇠로 된 바퀴가 지나가니까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쌤, 그러면 조용하게 하려면 겨울철에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지? 그럼 딱 붙여놓으면 여름에 어떻게 돼? 막 휘어지고 늘어나서 막 울퉁불퉁해지지. 그럼 여름철에 사고 납니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름철에 딱 안 붙을 만큼 겨울철에 미리 띄워놔야 돼. 계산을 해서. 그래서 있잖아요. 한여름에 KTX는 최고 속도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 철길의 레일 길이보다 KTX용 레일 길이가 훨씬 길어. 근데 늘어나는 거는 비율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봐봐. 1m짜리가 1m 5cm가 되면 10m짜리는 10m 50cm로 늘어나요. 그지? 그대로 비율로만 늘어나니까. 그래서 KTX 철로는 한여름에는 철로에 물 뿌리는 장치도 들어있어요. 한겨울철에는 너무 차갑게 안 식게 하는 장치도 어느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속도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죠? 전기줄을 마치 우리 학원 앞에 전기줄이 있죠? 자, 전기줄은 이런 거예요. 자, 요런 이제 풍전탑이나 전신주가 있는데 자, 노란줄하고 연두색 줄 중에 언제가 여름인 것 같아요? 녹색 이게 여름이고 이게 겨울이죠. 왜? 열받으면 늘어난다니까. 열받으면 전선줄조차도 늘어나요. 그래서 여름철이 좀 더 많이 쳐져. 겨울철이 좀 더 팽팽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스관.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출입하는 쪽 뒤로 들어가면 돌아보는 사람은 아닌데 아파트 부엌으로 올라가는 도시가스관 있죠. 배관. 요렇게 D자로 꺾어놨거든요. 그 그림도 있어요. 우리 맨 밑에. 맨 밑에 사진 있지? 이렇게 꺾어놓는 이유가 뭐냐? 얘가 여름이 되잖아요. 이렇게 꺾어놓으면 여름이 되면 약간 요렇게 돼.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변하진 않습니다. 약간 요런 식으로 돼요. 늘어나면 흡수해집니다. 그럼 겨울이 되면 요렇게 해주는 거죠. 요 D자로 꺾어놓은 부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어느 정도 완충적 효과를 내준다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제일 꼭대기층 같은 경우 파이프가 빠지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 열팽창과 관련해서 요즘에 뭐 뉴스에 되게 시끄럽던데 콘크리트 아파트를 지을 때나 건물을 지을 때 항상 기둥에는 철근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같이 넣어서 기둥을 세우잖아요. 이 콘크리트와 철근에도 그 다음에 치아와 아말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충친한 사람들 이빨 충친한 부분을 끌어내고 거기에 뭔가 다른 재료를 채워놓잖아. 요즘은 티나지 말라고 보통 레진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료 색깔이 이빨 색깔하고 비슷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채우고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아말감이라고 하는 합금을 채웠단 말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 물질의 열팽창이 일어나는 정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섞어서 이렇게 딱 붙였잖아. 근데 만약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부서져요.
학교 사회 시간에 나오려나? 암석의 풍화 침식, 물론 중학교 과학에 나오고 초등학교 때는 지형의 변화해가지고 침식작용하고 풍화작용이라는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초등학교 책 때는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이건 뭐냐면 커다란 바위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된다? 부서지고 부서지고 부서져서 흙으로 바뀌어가는 걸 풍화라고 해요. 왜 부서지냐면 암석을 이루는 건 광물이라는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광물 알갱이들은 하나하나가 물질이야. 독립된 물질들이라고. 그러면은 팽창률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물질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연에 노출된 바위가 여름철에 더워지고 겨울철에 추워지고 여름철에 더워지고 겨울철에 추워지다 보면 어떻게 된다? 광물 알갱이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수분이 들어가고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암석이 쫙 하고 깨지고.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물질들이야. 요 두 가지. 알겠죠? 그리고 금속의 열팽창의 마지막 배우는 바이메탈. 과학, 이게 라틴어에서 온 어근인데 영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영어 단어 앞에 바이라든가 혹은 다이가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숫자 2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럼 메탈은 뭔데? 금속이잖아. 그러면 바이메탈이면 무슨 뜻이다? 금속 두 장이라는 뜻이 돼요. 서로 팽창되는 정도가 다른 두 장의 금속을 접합시켜 놓은 것을 바이메탈이라고 해요. 얘가 많이 안 늘어나고 이쪽 부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금속이다라고 친다면 이 상태에서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오른손이 많이 늘어나. 이렇게 되겠지. 맞지? 팽창하는 게 다르면 휘어진다는 거야. 얘를 가열시키면 이렇게 돼요. 대신에 얘를 냉각시키면 많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다 동시에? 많이 줄어든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금속 판때기가 양쪽으로 휘어지는 장치가 이거 어디 쓰면 좋을까? 특히 여기 여학생들은 아마 매일매일 조금씩 쓰고 있는 도구에 얘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어디에 들어있게? 화재경보기. 당연히 화재경보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거 말고 좀 더 실생활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쓸 확률이 높은 도구예요. 일단 우리 집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에 머리 긴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데기 있잖아요. 이거 전기 고데기. 집게로 딱 찍어서 쭉 당기면 봐봐. 이게 전기에서 열을 만들어서 이걸 머리카락을 말려주거나 머리 세팅을 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봐봐. 계속 한없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머리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딱 붙어 있다가 스위치가 너무 뜨거워지면 얘가 휘어지면서 스위치를 저절로 꺼버리는 거야. 그러면 전기가 안 흐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식겠죠. 식으면 다시 얘가 쭉 펴지면서 스위치를 눌러줘요. 그럼 다시 전기가 통해. 전기가 통하다가 뜨거워지면 다시 꺼버리는 거야.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온도 유지 장치에 쓴다면 되게 많은 곳에 있겠지. 어디에도 있어. 겨울철에 쓰는 우리 온수매트 전기담요. 그다음 요즘은 거의 다 반도체로 하는데 보온밥솥, 토스터기.
일정 시간 되면 팅팅구는 그리고 온도를 팅구는 거야. 등등등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에 있겠죠. 우리 천장. 뭐? 바로 이거 화재가 먹기. 그래서 이 교실이 너무 뜨거워지면 저기에서 스위치가 딱 꽂히면서 떼레레레레레 하면서 여기서 물 확 쏟아지는 거야. 알겠죠? 자, 마지막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거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지막 내용 좀 이따가 바로 들어가고 마칠게요. 자, 마지막 내용에 옛날에 은근히 영재원 사고력 평가에서 종종 나오던 문제 하나를 같이 풀면서 고체 열팽창을 정리하고 액체 열팽창으로 넘어갈게요. 쉬운 겁니다. 별로 대신에 좀 헷갈리긴 할 거예요. 이런 동그란 금속판을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 원래 거보다 좀 더 커지겠죠. 열팽창을 하니까 그지? 이건 당연하잖아.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와셔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요런 도넛 모양의 금속 도구가 있죠. 얘를 열팽창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 가지 우리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맞추는 건 이겁니다. 바깥쪽 테두리가 커질 거라는 거죠. 안쪽 구멍은 커진다, 작아진다. 1 커진다, 2 작아진다, 3 그대로다. 안쪽 구멍은 커진다, 작아진다, 그대로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안쪽 구멍은 커집니다. 비율에 맞게 그대로 커져야 돼. 그대로 확대되는 것처럼 커집니다. 대신에 요 폭보다는 요 폭이 더 길어지겠지. 하지만 그대로 커져야 돼. 왜냐하면 잘 봐봐. 여기서 요 길이는 커질까 작아질까를 생각해 보면 되죠. 커져야 되겠죠. 맞지? 그러면 당연히 구멍의 크기도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 세 번째 거 틀리면 혼낼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긴 금속 조각이에요. 얘를 열팽창시키면 요 사이 틈은 커진다, 작아진다, 그대로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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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커지는 게 맞죠. 아까 맞자. 요거 그대로 확대가 돼야 돼. 시키면 그대로 축소가 될 거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안경 쓴 사람이 이 교실 안에 3명이 있는데 나까지 포함해서 안경알 빠졌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안경알은 냉동실에 넣어놓고요. 안경테는 뜨거운 물에 불리면 잘 들어갑니다. 진짜. 왜? 안경알을 냉동실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는 작아지. 테는 뜨거운 물에 불리면 커지고 그럼 쑥 들어가요. 이거 다시 빠지잖아. 그 상태에서 우리 안경 닦는 손으로 이렇게 딱 눌러서 온도를 맞춰주면 테는 다시 줄어들고 안경알은 다시 커지겠지. 그럼 딱 띄워져. 조금만 하면 돼요. 얘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그대로 커졌다는 거 표현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액체입니다.
액체의 열 팽창은 당연히 어떻다? 고체가 팽창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좀 더 크게 팽창합니다. 대신에 이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이제 중등에 다루는 부분은 아닌데 첫 번째, 겉보기 팽창이라는 것을 합니다. 무슨 소리가? 실제 팽창한 부피에서 측정하는 도구, 용기도 팽창할 거 아니에요. 우리 원래 액체의 부피는 뭐로 재죠? 눈금 실린더라는 도구를 씁니다. 그런데 눈금 실린더에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뭐도 늘어나야 되죠? 눈금 실린더 자체도 열평형이 되면서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눈금 1ml의 진짜 부피가 1mm보다 더 큰 부피가 돼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실제 액체가 팽창한 거에 대해서 용기가 팽창하는 것만큼 빠진 만큼도 측정된다는 거. 이건 측정값이에요. 이게 조금 계산이 복잡하다. 액체의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육각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 중에 물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육각수라고 해서 좀 특별한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물이 다 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물의 경우는 고체의 부피가 액체 부피보다 큽니다. 약 10% 정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은 어디에서 얼죠? 물 위에 얼어, 물 바닥부터 얼음이야 돼. 물 위. 그렇죠. 표면부터.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서 위로 뜨기 때문에 얼음은 표면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의 부피는 온도에 대해서 4도씨가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 4도일 때 부피가 가장 낮다는 거죠. 그럼 4도 이상의 온도는 일반적인 열 팽창을 따르잖아.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왜 얼음이 되면 훨씬 부피가 커지느냐? 눈의 결정 모양은 몇각형이죠? 눈이 온 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육각형이죠. 겨울왕국에서 엘사가 가출해서 자기 성을 짓죠. 그 성의 방은 몇각형이었게? 육각형이었습니다. 왜 육각형이게? 이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아니요. 물이 얼 때 실제로 그런 벌집 모양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물이 얼면서 얼음이 되면 물 분자들이 이렇게 육각형 구조를 만들면서 이 가운데 빈 공간을 만들어요. 저기에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작아져서 얼음이 위로 뜨는 거야, 물 위로. 그러면은 저런 구조가 육각형이 되기 위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온도가 4도씨부터. 4도씨에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조금씩 물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 가해지면서
분자들이 육각형을 만들기 위한 각도를 유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겨울철 호수에 가면 위에 얼음을 그럼 당연히 요 얼음 밑은 0도씨일 거 아니야. 그지? 하지만 어떻게 된다? 이 호수의 제일 밑바닥에 4도씨의 물이 생긴다. 그래서 요 안에 뭐가 산다? 물고기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환경을. 그래서 겨울철에 얼음 낚시를 할 수 있죠. 물론 부산에서는 얼음이 안 나니까. 알겠어요? 이런 정도의 특징이 열팽창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